네, 성공투자 오증시 2부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에 따른 이 경기 침체 우려, 이에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브리핑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이마영 캐스터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선행 지표로 주목되는 국제 유가가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기름값이라도 떨어진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거라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WTI와 그리고 브렌트유의 3개월 움직임을 보면 우하향 그리고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60.4달러로 전장보다 3.7% 하락하면서 6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또 5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57.1달러로 배럴당 6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거는 팬데믹 시기인 21년 4월 이후 무려 4년 만에 6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선물 모두 최근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아예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유가의 하락 배경은 총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관세겠죠.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결국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둔화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기존의 3배에 해당하는 증산을 결정한 점도 급락에 한복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측은 관세 폭탄으로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증산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유가를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최대 원유 수입처인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가 아시아에 대한 원유 공식 판매가를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것까지 악재에 악재가 물려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유가가 하락할 걸로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유가 전망을 기존보다 더 낮춰 잡았고요. 관세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말에는 유가가 배럴당 51달러, 더 나아가서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수요 둔화와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하루 125만 배럴의 공급이 과잉될 거라고 분석했고요.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가격 전망치를 또다시 낮추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글로벌 원유 수요 증발로 브렌트유가 50달러대 중반까지 추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본격적인 판도가 열리면서 WTI 급등, 증시의 급락 등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 단단히 세워가시죠.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 현장의 목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가 연일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지금 글로벌 IB들도 추가적인 하락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하락, 추세 하락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당장으로는 그 4개 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로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보통 국제 유가의 그런 움직임을 결정짓는 그 3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이 수급 요인에 대해서 레드 시그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국제 유가라든지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비롯된 유가의 하락인 건데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유가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관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더 엄밀히 말하면 유가의 큐를 쥐고 있는 것은 글로벌 석유 수요 급변에 대한 시장의 공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는 이러한 공포를 극대화시켰고 그게 이제 관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전대미문의 이런 무차별적인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극에 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퇴조는 결국 국가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 물류나 생산 같은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수요 감소가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또 오펙 플러스는 증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유 공급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지금 유가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오펙 플러스는 도대체 왜 예정보다 빠르게 증산을 결정한 걸까요? 오펙 플러스는 그 2차 자발적 감산량인 하루 220만 배럴에 대한 물량을 원래는 올 4월부터 점진적으로 하루 13만 8천 배럴을 늘리기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4월부터 시행하지 않고 5월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41만 1천 배럴을 하겠다라고 확대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발표하게 된 그러한 자세한 것은 나타나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펙 내에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증산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셰일오일 속도가 증산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오펙에 그 증산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국제 유가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상수 하나하나를 좀 꼽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 은행들 유가 전망 일제히 하향 조정했거든요. 유가 전망 어디까지 보시는지 그리고 국제 유가를 좀 움직일 만한 상수 어떤 요소들을 꼽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는 그 수요와 공급과 같은 그런 수급 요인과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환율과 금융과 같은 그러한 금융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수급 차원에서 밸런스가 훼손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뭐 50달러나 그 이하 40달러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한계 생산 비용이 높은 셰일 유전 같은 경우는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수요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으로 떨어지기는 좀 다소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그 IB들에서는 40달러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 같은데 실제로 그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유가 약세장이 앞으로도 어, 관세 정책에 따른 그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아이비들이 내놓은 전망, 뭐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이러한 유가 하락의 이슈를 어떻게 좀 흡수하고 반응을 보일지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유가가 연일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에 따라서 우리는 되려 좀 반사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이 유가 하락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먼저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유가 하락의 이유는 앞서서 뭐 전화 연결을 하신 분들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먼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저가 있죠. 바로 저유가, 그로 인한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소위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유가를 떨어뜨린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 자체가 경기를 둔화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동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이 넘쳐나서 유가가 떨어진다라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둔화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이제는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중국마저도 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마저도 약간 좀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라면은 더욱더 유가 하락의 속도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어떤 논리에 의한 유가 하락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동반이 된다라면은
여기서 과연 우리가 수혜주를 과거의 전통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그 카드를 꺼내 들기는 역시나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화학주들도 마찬가지고 정유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 노이즈가 제거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저유가 수혜 섹터, 저유가 수혜주라고 과거에 불렸었던 그런 종목과 sektor들의 경우에는 글쎄요, 그렇게 큰 수혜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시장에서 감히 조금 수혜 섹터와 수혜 종목을 예단하는 게 좀 힘든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관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미치는 곳이 없는 현 시점에서 피해 섹터, 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가장 또 더블해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섹터를 꼽아보자면은 우리 박현상 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뭐 직관적으로는 정유화학 업종이 당연히 그렇죠. 되겠죠. 정유될 텐데 오늘 자료를 좀 쭉 살펴봤더니 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만큼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은 실적을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 1분기에 중국의 중추절, 즉 이구환신 효과라든지 그것 때문에 수요가 당겨왔기 때문에 상대적 스프레드가 개선됐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1분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1분기까지 안 좋은 거를 우리가 프라이싱한 건 아니고 관세 발효 이후에 자동차든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걸 반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1분기가 좋은 거는 지금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유화학 업종 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때는 유가의 하향 안정화.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프레드를 잡기가 어려워요. 업체들이 마진을 내려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발주가 드러나고 거기서 마진을 개타는 구조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오늘 격화가 된 게 맞죠. 네. 그래 된다면은 중국에 대한 수요가 또 꺾일 것 같은 거. 사실 작년 9월에 10월부터 이관 정책 시작을 해서 수요를 당겨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싸워버리면 막상 그들의 내부적인 체력이라든지 얼만큼 동원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오후에 좀 내용이 좀 살펴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라든지 기타 부양책을 만지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이제 지금부터 가능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가의 하락 안정화.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그 전제 조건 역시 미중 부의 관세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잦아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협력이 예상되는 쪽, 조선이라든지 LNG 쪽이 시장 대비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진짜 현실화가 될지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스주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실체가 있다라고 보고 다가가는 게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뭐 관세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알래스카산 LNG라던가 미국산 LNG를 상당한 금액을 주고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의 성격을 이루면서 한번 처음에 이 알래스카 LNG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었던 뭐 동양철강이라던가요, 넥스틸, 휴스틸 같은 종목들이 크게 한번 시세를 내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왔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여부, 실제 수혜가 되는지 여부는 역시나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실제 착공을 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실체가 있었으면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오늘 뭐 동양철강 상한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최근에 뭐 대선 테마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노이즈가 있는 구간에서는 테마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성격을 또 가지고서 오늘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뭐 소액 정도로 해서 테마의 관점으로 가볍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테마는 이제 철저하게 테마주의 영역이다,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박현상 부장님은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 중소형주는 테마성으로 매매해야 된다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형주 단에서 오늘
포스코인터라든지 기타 그룹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사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재료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 딴에서는 막상 그 다음 이런 재료가 왔을 때 오르는 폭이 다른 종목보다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뉴스 플로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놓을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과연 LNG 스테이션을 다 지을 수도 모를 것 같고요. 과연 그 공약이 다 이루어질지도 지금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내러티브입니다. 당장 몇 년 후를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으로 이런 내러티브가 얼만큼 빨리 발동이 되고 자주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자주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처럼 동양처럼 점상한가 갔는데 그만큼 많이 올라갈 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이런 재료들이 있으니까는 좀 떨어질 때 조금씩 이걸 보고 하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유효하지만은 중소형 단에서는 매매 관점에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다. 우리가 되려 이런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 수준 PBR 0.8배가 깨지면서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이제 네 번째로 PBR 0.8배가 깨진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내일장 추가 하락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지 오늘장 총평 먼저 김성훈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떨어지는 속도와 그리고 하락폭만 놓고 본다라면은 코로나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역병이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주가 밀렸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이 정책 리스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이 정책 리스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까지는 이렇지만 내일 합의가 된다라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그저께는 가짜 뉴스였습니다만 그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수가 무려 4%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약간이라도 좀 해결이 될 만한 기미가 보이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잘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서로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분이 주어진다라면 그 명분을 가지고서 서로가 합의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어제 그제와 같은 그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미국 시장에서 미국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밀린다라고 해서 겁나서 투매를 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밀릴 때마다 매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정시마다 좋은 종목은 분명히 있으니 조정시마다 매수에 봄직한 종목은 분명히 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종목들 압축해 볼 수 있는 질문 이어가 볼 거고요. 우리 박현상 부장님은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PBR 0.8배는 우리가 지난주 내내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쯤이면 끝나야 된다라고도 지난주 내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추가적으로 뉴스 플로우가 생산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맞불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부분 이후에서 조금 농산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추가적인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라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다른 부분이 호재가 하나 나오면은 한 번은 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홀짝 게임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이거 팔고 이걸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걸 원하시는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 만만했던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구간에선 내가 얼만큼 현금이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오늘 현장에 드린 질문, 받았던 질문인데 네, 못 사겠다 하십니다. 네, 좀 현 시점에서 현 감히 못 시점에서 사겠다. 뉴스와 계속 뉴스 보면은 못 삽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네, 이사님 같이 저희 같이 오래 있던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 자체가 0.8배도 깨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코로나 때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때 뭘로 멈췄냐면 백신 개발될 것 같다 하면서 멈췄어요. 사실은 하락은. 그 백신의 유효성 여부 아직 그때 검증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저희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맞으러 간다고 몇 달 딜레이하다 맞았습니다. 백신. 네. 그렇죠? 그걸 하나의 트리거 자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화 한 통화든 혹은 하나의 문서든 혹은 뭐의 스탠스 변화든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끝단에 심리적인 부분 와 있는 건 맞으니까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 잘 차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급락 때도 저 박현상 부장님하고 그렇죠. 방송을 했는데 네. 그때 코피가 딱 터지셨을 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 좀 코피가 터지시나 좀 기대를 했는데 코피는 안 터지시네요. 네, 이렇게 네, 그래도 내일은 부디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인 만큼 수급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고 싶은데 일단 외국인은 9일 연속 매도 행렬이거든요.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봄직한지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완벽한 과매도 구간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좀 끌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그다음 한 6조 원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놨는데 내일이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들이 들고 있냐면은 워낙에 좀 주가가 미국 시장의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국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디선가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걱정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코로나만큼보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요? 그때라도 다 팔고 도망가는 게 맞을까요? 내가 만약에 현금 100% 들고 있으면 아마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고 있는 입장과 현금을 100% 가지고 있을 때 입장이 이렇게 같은 상을 놓고 보서도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가 손가락을 지배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싶어도 손가락을 꼭 붙잡고서 일단 지금 구간 변동성을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버텨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 환율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으로 16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1,487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와, 이 환율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이 이런 거는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지금은 위안화 흐름을 동일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그러면은 지금 시장 환율이 어디를 프라이싱 하느냐가 중요한데 중국적 정책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가 당연히 트럼프나 시진핑 둘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환율이 이 정도 레벨까지 물론 가장 최근의 최고조 레벨이긴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반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바이오 막 얘기할 때 미국 국채금리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네. 그때가 5% 넘는다 그랬어요. 4.8에서 끝났거든요. 그때 알테오전을 파시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알테오전은 버텼어요. 똑같습니다. 반대 의미로 환율이 이 정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1조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 공매도 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현물 10조 팔았습니다. 8거래일이거든요. 7거래일이죠. 네. 7거래일 동안에 10조 팔았어요. 그중에 한 7조가 공매도일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팔 만큼 팔고 7조 이상 공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아까 반대로 리바운딩 나온다면 그들이 감안했었던 쇼플레이가 하이닉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바뀌게 돼서 커버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나의 후회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것도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가 팔면 급등 나온다 얘기하시잖아요.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는 신용 레버리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근데 지금이라도 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전략보다는 일단 생존해 계시는 거. 그래야지 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을 저희랑 이사님이랑 같이 이런 섹터가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엔터 빠진 것도 어이없죠. 사실은. 그렇죠. 밑에서 필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1년은 좋은데 1분기 살짝 미스난 거죠. 옛날엔 밑골이 달리거든요. 네. 안 달리잖아요. 네, 매수 참여자들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우리가 만끽하려면은 지금은 일단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감히 뭐 관세 피해 섹터, 이제 관세 피난처 섹터, 뭐 수혜 섹터라는 언급을 하기도 참 조심스러울 네. 만큼 현 시점에서는 이제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되 우리가 이 추후에 이 지금 장이 일단락됐을 경우에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미리 좀 행동을 좀 준비하는 게 그럼요. 최고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또 이사님께 마저 여쭤볼게요.
이렇게 환율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은 1,500원도 금방 훌쩍 넘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환율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환율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체력과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변국들과 연관된 환율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진짜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들 IMF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환율이 2,000원에 육박했을 때 그때 10년 금리는 거의 한 20% 정도였었고요. 30년 같은 경우는 거의 60% 정도의 확정 금리를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즉 국채 금리가 같이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국채 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달러 위안화 환율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를 때렸죠. 중국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것에 대해 맞다 틀리다라는 논란은 있겠습니다만은 높아진 관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면 됩니다. 결국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달러 위안의 흐름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 특히나 이 안전자산이 금을 팔고서 또 다른 안전자산이 엔화로 또 돈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원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일단은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어떤 경제 뭐 위기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된다라면은 원화의 경우에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시장만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6월 3일이죠. 대선이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 각 당에서 각 당에서 이제 후보들이 나올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그리고 공약들을 내세울 텐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약간이나마 희망을 가지게 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 대해서 가장 싸진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락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선전했던 섹터, 뭐 LNG 가스선 섹터뿐 아니라 조선주도 일부 기자재 쪽도 오늘은 시장 대비 좀 선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죽지 않은 기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봄직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지 먼저 이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거의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주가 흐름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상 즉 바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안전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군력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은 대안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HD 현대중공, 현대그룹주가 미국 조선소에 대한 인수를 다 검토를 해놓고 정작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오션은 이미 발표를 했었죠. 왜냐면은 덥석 뭐 들어가봤자 손해를 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국으로 하여금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라는 한 전략이 현재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조선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이 마치 갑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만 놓고 본다면 철저하게 우리나라 조선소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조선주들의 경우는 이미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수주 잔고만 가지고서도 3, 4년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MRO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이건 모멘텀이 전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발주가 이것은 공화당이 됐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되었든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중심으로 이제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과 손을 잡은 HD 현대그룹주를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장에서요, 이제 미국 쪽에서 의약품 관세 추가적으로 좀 부과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바이오 섹터는 종목별 차별 양상을 보였거든요. 뭐 ABL 바이오, 펩트론 같이 제2의 알테오젠으로 칭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셀트리온 급격하게 빠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 쪽은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제 오후에 만약에 출연을 했다면 CDMO 바이넥스 ST팜을 물어보셨겠죠. 그렇죠. 오늘 빠졌죠. 네. 무슨 얘기냐면 연속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강했던 업체들이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음. 신약 개발 업체들의 경우가 크고 플랫폼 업체들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갔을 때 센트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아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알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강한 쪽을 매매하십니다. 음. 즉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어제까지 왜 대선 테마가 강했어요? 정점 강했으니까 더 갔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가셨던 분들은 오늘 약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빨리 숨을 쉬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소위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심은 그분들의 투심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바라오는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낙폭과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에로 예정 가능성 있고 ABR 바이오는 예측된 것만큼 그 좋은 시기에 나와서 잘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서 들어 올릴 때 삼성전자가 3% 들어 올리고 다른 거 들어 올리고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바이오가 일로 안 움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 오케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짧게 치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 나는 손이 느리다, 네.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시장 안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봤는데, 자, 그런데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뭐 이제 포스코 DX 같은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실체가 좀 뚜렷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가스관 LNG선 섹터 얘기할 때 박현상 부장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훈 이사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장 오후 들어서 그래도 좀 에코프로비엠 들어 올렸거든요. 2차 전지주들의 반등 4월 3일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네. 좀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이 하락장 속에서 고개를 드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되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일단은 2000 섹터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또 안 빠지네라는 네. 어떤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천억 정도 나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3천억 훌쩍 넘게 나왔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좋은 실적을 하나 둘씩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워낙에 낙폭이 심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장점으로 이제 바뀌면서 주가도 이제는 야 진짜 이제 2000 섹터는 바닥이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SDI가 주주 배정 우상 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 정말 큰 뉴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삼성 SDI에서 끝날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개 기업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인 소재주들 중에서는 잘하면 한 번 더 캐시플로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유동성 문제로 인한 어떤 노이즈가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가 저는 최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한번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가 정말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현상 부장님께 내일장 전략 마저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미국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해서 미국이 뜨더라도 어설프게 뜨면 안 됩니다. 많이 떠야 됩니다. 많이 변동성 예. 없이 많이 떠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투자자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 나오는데 내일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면은 9시 반까지 그 추세 유지된다. 그러면 원해입니다. 만기일 특성상 기존에 풋옵션이 수백 배의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빠졌으니까는요. 그런데 다른 반대 포지션에서 그렇게 크게 나오고 또 혹은 풋옵션에서 더 빠져서 더 크게 나오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미 시세가 많이 낸 특성상이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바람은 원웨이 상승이긴 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일부 포지션 정리가 나오는 거 보이더라도 시장이 안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슨 전략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현금 가지신 것이 잘 지킬 수 있느냐, 혹은 최근에 들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테마주든 뭐든요. 근데 그것들이 내일 반등을 이용해서 만약에 올라올 때는 조금씩은 현금을 또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간 건 계속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지 내가 그 다음을 타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내일 시장을 살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움직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박현상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